여러분, 혹시 지금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연금 액수만 보고 이 정도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라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만하면 주변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한 노후를 준비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는 부산 조선소에서 35년을 용접공으로 살았습니다. 쇠를 녹이고 붙이는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 내 자식들 대학 보내고 서울로 시집장가 다 보냈죠. 은퇴하던 날, 제 수중엔 4억 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매달 145만 원의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허리 좀 펴고 아내랑 맛있는 것 좀 먹으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 보상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딱 1년이 지난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 1년 만에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집은 감옥이 되었고, 따박따박 들어오던 145만 원은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인데 왜 저는 지금 당장 내일 낼 고정지출 10만 원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야, 김 반장. 역시 조선소 반장 출신이라 그런가 은퇴하자마자 차부터 바꾸네. 아주 회장님 소리 듣겠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평생 낡은 트럭만 몰던 제가 번듯한 대형 세단을 끌고 나타나자 다들 제가 로또라도 맞은 줄 알더군요. 저도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35년 고생한 나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번쩍이는 차체가 제 인생을 갉아먹는 괴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기름값 몇만 원에 손을 떨고 고지서에 적힌 숫자를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며 부럽다고 말합니다. 태수 씨는 집도 있고 연금도 많이 나오니까 걱정 없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저는 지금 껍데기만 남은 노인일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5만 원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제 뒷덜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매달 돈은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 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떼어가는 세금과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했죠. 여보, 이번 달 관리비가 또 올랐대요. 보일러 좀 줄일까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이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정작 집 안에서는 추위에 떨며 유통기한 임박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제가 평생 모은 그 많던 현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저는 지금 마이너스 대출 이자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 저 이번에 전세금 못 올려주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손주 녀석 학교는 어떡하고요? 서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노후를 담보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자신했죠. 하지만 그 선택은 저와 제 아내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헌신이 사실은 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겪는 흔한 고생담이 아닙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는 60대 가장이 어떻게 단 1년 만에 기초연금 대상자보다 못한 비참한 처지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그 적나라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과연 저는 이 무너진 노후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지켜온 가장의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에게 매달려야 했을까요?
제가 저지른 가장 뼈아픈 실수,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역시 저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5만 원의 연금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김태수는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도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을까요? 지직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튀어오르는 불꽃은 제 청춘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복내동의 한 조선소에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보냈죠. 한여름 용접 마스크 안으로 쏟아지는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용접봉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영도대교를 건너며 바다 냄새를 맡을 때면 온몸에 배어든 쇠냄새가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제 작업복 소매는 늘 불꽃에 타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그 구멍들이 제게는 훈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들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그 일을 저는 3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냈습니다. 조선소 현장 반장이라는 직함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자부심 그 자체였거든요. 은퇴하던 날 동료들이 모여 박수를 쳐주는데 참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시커먼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어던지고 나오는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동안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보상을 이제야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든든하게 했던 건 통장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35년 퇴직금과 그동안 아끼고 모은 현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거기다 영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억 3천만 원짜리 내 아파트까지 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145만 원의 연금은 제 노후의 완벽한 마침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내 희선이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우리도 남들처럼 좀 즐기면서 살아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저도 아내 손을 꼭 잡으며 큰 소리 쳤습니다. 임자, 이제 걱정 마. 우리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 그날 밤 우리는 영도 앞바다의 야경을 안주 삼아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며 사고 싶은 물건들까지 꿈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죠. 35년 동안 용접 불꽃에 눈이 침침해진 저에게 이 평화로운 풍경은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우리 앞에 어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현금 1억 6천만 원이면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이나 딸에게 손 벌릴 일도 없을 테고 오히려 용돈이라도 두둑이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조선소 동료들 중에서도 저만큼 준비된 노후를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며 김 반장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라며 부러워했거든요. 그 부러움 섞인 시선들이 제 어깨를 더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첫 달 통장에 145만 원이 찍히는 걸 확인했을 때의 그 짜릿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커플 운동화도 하나씩 샀습니다. 이제 이 신발 신고 전국 방방곡곡 좋은 곳만 보러 다니자고 약속하면서요. 그때의 우리는 정말 행복했고 우리의 노후는 장밋빛으로만 가득 차 보였습니다. 평화는 생각보다 너무나 짧게 끝이 났습니다. 은퇴하고 딱 2달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안부 전화도 뜸하던 녀석이 웬일인가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아빠, 은퇴하시고 몸은 좀 어떠세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녀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낮고 힘이 없더라고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터졌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은
이번에 전세금을 갑자기 1억이나 올려달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무섭다는 말은 뉴스에서만 들었지. 그게 내 자식의 목이 걸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당장 돈을 구할 데가 없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번에 돈을 못 구하면 손주 녀석 학교도 옮겨야 하고 경기도 저 멀리 외곽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금지옥 옆 키운 내 새끼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의 그 절박한 요청은 제 노후 자금의 근간을 뒤흔드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1억 6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있었지만 그건 제 인생의 최후 보루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 앞에서 저는 차마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다 그렇듯 저 역시 제 자신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평온했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편안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묘한 허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35년 동안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제 모습이 갑자기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낡은 1톤 트럭만 몰고 다녔는데 이제는 나도 남들 보기에 번듯한 차 한 대쯤은 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수야, 너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누려도 돼. 1억 넘는 현금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희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큰 중고차 단지에 가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갓 출고된 듯 번쩍거리는 3500cc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신차 가격은 엄두도 못 냈겠지만 연식 얼마 안 된 중고차는 3,500만 원이면 충분했거든요. 딜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연신 축혀 세웠습니다. 반장님 같은 분들이 타셔야 차가 빛이 납니다. 이 정도 그분 타셔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시죠? 그 말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보상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제 손에 묵직한 스마트키가 쥐어지던 그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영도의 왕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새 차 냄새가 가득한 가죽 시트에 몸을 파묻고 영도 남항대교를 달리는데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소음과 먼지 속에 살던 시절은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죠. 옆자리에 앉은 아내 희선이도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막상 차 승차감이 좋으니 그래도 당신 고생했는데 차는 정말 좋네요 라며 웃어주더라고요. 아내는 제 건강이 걱정됐는지 가방에서 영양제통 하나를 꺼내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이제 운전 오래 하면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아프잖아요. 제가 요즘 유행한다는 오메가3랑 루테인 챙겨왔으니까 꼭 챙겨 먹어요. 건강해야 이 좋은 차도 오래 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비싼 영양제값 몇만 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몸이라도 챙겨야겠다 싶어 아내가 권하는 대로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제 건강과 재력을 동시에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동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부터 슈퍼주인까지 김 반장님, 차 뽑으셨어요? 역시 대단하시네. 라며 인사를 건네왔죠. 은퇴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게 아닐까 두려웠던 제 마음은 그 인사에 금세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3,500cc짜리 괴물이 매달 제 통장에서 얼마나 많은 피 같은 돈을 빨아먹을지 말입니다. 행복은 딱 보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자동차 보험료였습니다. 배기량이 높고 차량 가액이 비싸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고지서에 찍혀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 저는 눈을 의심하며 고지서를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는데 이제는 제가 온전히 다 부담해야 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산 그 대형 세단이 재산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료 점수가 훌쩍 뛰어버린 겁니다. 집 한 채에 대형 차 한 대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는 저를 돈 많은 부자 노인으로 분류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145만 원의 연금 중에서 건강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기름값만 합쳐도 벌써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현금 1억 6천만 원이 있으니 당장은 버티겠지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조선소에서 35년 동안 기계처럼 일하며 계산기 하나는 정확하다고 자부했던 저였는데 은퇴 설계라는 실전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아내가 사준 영양제를 한 알 삼켰습니다. 건강이라도 해야 이 위기를 버틸 텐데 속은 타들어가고 입안은 까끌거렸습니다. 차 한 대 샀을 뿐인데 제 노후의 평화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진짜 큰 파도는 도착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서울 하늘 아래 내 자식 놈 하나 자리 잡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영양제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조선소에서 평생 무거운 철판을 나르느라 무릎 연골이 다 닳았거든요. 아내가 쿠팡에서 주문했다며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던 그 영양제를 한 알 삼키는데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 통증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부탁까지 드립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물기 어린 소리였습니다. 서울 마포 쪽 전세금이 갑자기 1억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1억 원이 어디 옆집게 이름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 녀석이 그 큰 돈을 어디서 갑자기 구하겠습니까? 안 올려주면 당장 이번 달 말에 짐 싸서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손주 녀석 전학시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수중에는 대형 세단 사고 남은 현금 1억 2,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저와 아내 희선이가 죽을 때까지 병원비하고 나중에 거동 불편해지면 요양원이라도 갈 때 쓰려고 모아둔 생명줄 같은 돈이었죠. 하지만 내 새끼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데 어떤 부모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걱정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항동에 있는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 원을 인출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35년 동안 용접 불꽃 아래서 구워지고 삶아지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큰 금액이라며 이것저것 확인을 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돈을 보내서 아들의 그 죽어가는 목소리를 살려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돈 1억 원을 송금하고 나니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2,500만 원 남짓. 갑자기 영도 바닷바람이 은행 안까지 들어온 듯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고 전화를 하니 녀석이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아빠, 정말 염치 없지만 복비랑 이사 비용, 그리고 그동안 밀린 대출 원금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미 내 현금 자산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2천만 원을 더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절박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에 저는 또다시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모르는 사람처럼 지냈던 대출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건 보험 약관 대출이었습니다. 아플 때를 대비해 20년 넘게 부어온 보장성 보험이 있었는데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홀린 듯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 돈 내가 빌려 쓰는데도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이 억울했지만 당장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부족한 2천만 원까지 싹싹 긁어 아들에게 보내주고 나니 제 수중에는 단돈 5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는 게 평소보다 더 심하더군요. 주머니 속에 넣어온 영양제를 꺼내 씹어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자식 살렸으면 됐다. 나는 연금 145만 원이 매달 나오니까 그거 아껴 쓰면 어떻게든 살겠지. 아내가 이 사실을 알면 뒤집어지겠지만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의 자존심이 제 입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제 노후를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을 제 손으로 도끼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지고 시작하는 노후가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45만 원이라는 연금이 마치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고 제 모든 구멍을 메워줄 거라 믿었던 제 오만이 결국 우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영도 앞바다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자식은 이제 발 뻗고 자겠지. 그거면 됐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입니다. 매달 25일이면 제 통장에는 정확히 145만 원이 들어옵니다. 35년 동안 쇳가루 마셔가며 일한 대가로 국가가 제 노후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한 소중한 연금입니다. 처음 그 돈을 받았을 때는 참 든든했습니다. 임자, 이제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며 아내 희선이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145만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덫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1억 넘게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 수중에 넉넉한 목돈이 있을 때는 관리비 몇십만 원, 기름값 몇만 원 나가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에게 현금을 몽땅 보내고 수중에 단돈 100만 원도 남지 않게 되자 이 145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라 제 숨통을 조이는 밧줄로 변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뒤통수를 친 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건강보험료였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 몇만 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니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도 앞바다가 보이는 4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에 3,500cc짜리 대형 세단이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지서에는 무려 28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나왔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떼가는 거야? 라며 공단에 전화를 걸어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명의의 자산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죠. 그놈의 대형 세단도 골칫덩이였습니다. 한 번 주유소에 가서 가득 채우면 15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영도에서 남포동 한 번 나갔다 오는데도 기름 게이지가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여기에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며 매달 할부금 대신 나가는 유지비를 계산하니 차 한 대에만 꼬박 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번듯한 차를 끌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제 보상 심리가 결국 제 노후를 갉아먹는 괴물을 키운 셈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또 어떻고요? 영도 바닷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 겨울철 난방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외풍은 심하고 32평 넓은 집을 데우느라 보일러는 쉴 새 없이 돌아갔죠.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35만 원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강보험료 28만 원, 자동차 유지비 40만 원, 관리비 35만 원. 벌써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제가 밥 한 숟갈 뜨기도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내와 제가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가끔 병원도 가고 경조사도 챙겨야 했습니다. 말이 40만 원이지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두 사람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조선소 반장 출신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내에게는 걱정 마라, 다 계산해 뒀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밤마다 거실에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아내는 제 건강을 챙기겠다고 매달 수십만 원어치 영양제를 사고 있었습니다. 당신 무릎 아픈 거, 눈 침침한 거 다 내 탓 같아서 그래요. 이거라도 잘 챙겨 먹어야 나중에 자식들 고생 안 시키지. 아내가 내미는 루테인이며 오메가3 알약을 받아 먹을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날아오는 그 영양제 상자들이 예전에는 정성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상자 하나하나가 다 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에게 이제 영양제 좀 줄이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몸 생각해서 산 정성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반찬값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선소 다닐 때 좋아하던 소고기는커녕 시장통에서 파는 고등어 한 마리 사는 것도 망설여지더군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생을 1등 기술자로 대접받으며 살던 제가 단돈 몇천 원에 벌벌 떠는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45만 원이라는 연금은 결코 여유로운 노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생존선이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현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고정지출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우리 부부의 노후는 그렇게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영도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속의 바다는 이미 시꺼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25일만 기다리며 사는 제 인생이 너무나 처량했거든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나중에 아들 녀석이 돈 보내주면 여행이나 가자라며 가짜 희망을 팔았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1억 2천만 원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목을 죄는 올감이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제 자존심인 대형 세단을 포기하지 못했고 영도에서 가장 전망 좋은 이 집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노후를 지탱하기 위해 저는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챙겨준 영양제를 씹어 삼키며 버텼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해야 나중에 경비 일이라도 나가지라는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통장에 찍히는 연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 중에서 진짜 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145만 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매달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고정지출의 무서움을 간과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제부터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일련의 기록을 하나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못난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의 노후는 저와 다른 길을 걷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태수야, 그래도 집은 있잖아. 아들 녀석 저렇게 자리 잡고 손주 녀석 웃는 모습 보니까 내 고단함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도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 32평 아파트가 저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줄 알았습니다. 현금이 바닥나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빠져나가도 이 집값만 오르면 다 해결될 거라는 가짜 희망을 품고 살았죠. 아내 희선이 앞에서도 일부러 허세를 부렸습니다. 임자, 우리 연금 나오잖아. 굶어 죽지는 않아. 나중에 아들 녀석 형편 좀 풀리면 빌려준 돈도 다 갚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용히 쿠팡 앱을 켜서 저렴한 식재료를 검색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못내 미안해서 저는 아내에게 영양제라도 좋은 거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요즘 무릎 시큰거린다며? 거기 관절에 좋다는 거 주문해뒀으니까 아끼지 말고 먹어. 사실 그 영양제 한 통 사는 것도 이제는 카드 할부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가장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매달 들어오는 145만 원에서 고정지출 100만 원을 빼고 나면 우리 부부에게 남는 건 단돈 45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 식비를 해결하고 아내 영양제 사고 가끔 병원이라도 다녀오면 통장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4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4천 원짜리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건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고, 내 인생의 화창한 날은 곧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기 세워진 검은색 대형 세단이 제 명이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한 은퇴자 대접을 받았죠. 김 반장님은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해서 참 좋겠어요. 우린 언제 저런 차 한번 타보나? 그럴 때마다 제 어깨는 으쓱해졌고 속으로 타들어가는 고통은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내가 챙겨준 루테인 알약을 꺼내 씹어먹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에이 뭐려? 건강이 최고지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다들 건강 챙기세요. 그 가짜 안도감이 저를 마취시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동차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저는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여유로운 은퇴자, 연기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차가운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 불빛에 의지해 저녁을 먹으면서도 밖에서는 조선소 반장 출신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직은 버틸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큰 사건만 터지지 않으면 이대로 조용히 늙어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가끔 시장통에서 파는 싼 국밥 한 그릇 나눠 먹는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려 노력했죠. 비록 영양제는 쿠팡에서 제일 싼 걸로 골라 사 먹는 처지가 됐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이 평화가 영원하길 기도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4억 원짜리 집이 주는 그 가짜 위로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현실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목을 졸랐습니다. 낮에 사람들 앞에서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노인만 남았습니다. 무릎 관절은 왜 그렇게 쑤셔대는지 아내가 사준 영양제를 몇 알이나 더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마음의 병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애써 육체의 통정인 척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으니 제 노후는 당연히 평화롭고 안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저는 매달 카드값 맞기에 급급하고 아들 녀석에게 전화라도 올까봐 가슴을 졸여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연금이 나오니까 남들보다는 낫잖아. 그 자기 합리화가 저를 천천히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영도 대교의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노인이 저처럼 껍데기만 남은 채 허우적거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한번 영양제통을 열었습니다. 건강해야 해. 내가 쓰러지면 아내는 어떡하고 우리 아들은 어떡해? 그렇게 가짜 안도로 무장한 채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저는 텅 빈 통장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늘 가장 평온하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반전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잔인하더라고요. 가장 평온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하늘은 제게 가장 가혹한 성적표를 던졌습니다. 그날은 부산 영도에 유독 비가 많이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안개까지 자욱해서 남항대교 진입로가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웠죠. 저는 아내 희선이가 쿠팡에서 사준 관절 영양제를 입에 털어넣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더 시큰거려서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영양제라도 먹으면 좀 나을까 싶어 씹어 삼키는데 그 씁쓸한 맛이 마치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행하며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달려오던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제 차 앞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렸고 에어백이 터지는 매캐한 냄새가 차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상대방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수억 원대의 초고가 외제 스포츠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보험사에 전화를 거는데
번호가 자꾸 잘못 눌러지더군요. 보험사 직원의 목소리는 비 오는 영도 바다보다 더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보험 갱신하실 때 보장 범위를 최소로 낮춰두셨네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몇 달 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단 돈 몇만 원이라도 줄여보겠다고 대물 보상 한도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설정해두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연금 145만 원으로 버티기 위해 아끼고 아꼈던 그 선택이 이제는 제 노후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상대방 차의 수리비 견적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고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만 해도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나머지 수천만 원을 제가 생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서울에서 힘들게 전세금 갚으며 사는 녀석에게 어떻게 또 손을 벌리겠습니까?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제 마지막 자존심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고작 몇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을 날리게 생긴 제 자신이 너무나 미련하고 한심해서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조선소 반장으로 살며 빈틈 하나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은퇴 후에 제 삶은 구멍난 그물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차주는 저를 보며 무식한 노인네라며 소리를 질러댔고 저는 그 빗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대형 세단을 끄는 김태수가 아니라 당장 수리비 몇백만 원이 없어서 벌벌 떠는 초라한 노인네가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식음도 전폐하고 어둠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내 희선이는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보약을 데워오고 쿠팡에서 새로 샀다며 간 건강 영양제를 내밀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너무 상했어요. 이거라도 먹고 기운 좀 차려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죠? 아내의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제 숨을 더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은 이미 아들에게 간 1억 2천만 원과 이놈의 대형 세단에 다 묶여 있었습니다. 수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10,000원짜리 몇 장뿐인데 사고 수리비 합의금은 수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대출뿐이었습니다. 이미 보험 약관 대출로 2천만 원을 빌린 상태라 추가 대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해봐도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선뜻 큰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찾아봤지만 4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대형차를 굴리는 저 같은 사람은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더군요.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현실은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모순에 빠진 겁니다.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하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퇴 후에 만난 세상이 훨씬 더 혹독하고 무서웠습니다.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제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구석에 놓인 대형 세단의 스마트키를 영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차만 사지 않았어도, 아니 자식에게 그 큰 돈을 다 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비참한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고 인생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깊은 수렁으로 저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받은 폐물들 이거라도 팔아서 보태요. 그리고 나 친정 오빠한테 좀 부탁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는데 결국 늙어서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팔게 만드는 못난 남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양제 한 알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며 제 건강을 챙겨주던 아내의 그 깊은 마음을 저는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만약 이 사고가 끝이 아니라면, 앞으로 더 큰 병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또 터지면 우리는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하는 걸까? 145만 원의 연금은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막혀버린 노후가 얼마나 취약한지, 자산이 부동산에만 묶여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건네준 금반지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영도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날 밤 따라 유난히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제가 스스로 판 무덤이기도 했습니다. 거칠애와 자존심, 그리고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 제 눈을 가렸고, 저는 절벽 끝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기를 수습해야만 합니다. 과연 저는 아내의 폐물까지 팔아가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사고가 제 노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종지부가 될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이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영도대교를 건너 남포동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평소라면 대형 세단을 끌고 5분이면 도착했을 거리였지만 사고로 찌그러진 차는 공장에 처박혀 있고, 저는 35년 전 처음 조선소에 입사했을 때처럼 맨발로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아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내준 낡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부부의 35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금 24돈이 들어 있었죠. 결혼할 때 어렵게 장만했던 빛바랜 순금 반지 2쌍, 그리고 제가 환갑 때 조선소 후배들이 반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돈을 모아 선물해준 작은 금거북이 한 마리. 그 거북이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았구나 싶어 눈시울을 붉혔던 그 소중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추억들을 이제는 차가운 현금 몇 푼과 바꿔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아내가 챙겨준 루테인 영양제를 한 알 꺼냈습니다. 눈이라도 밝아야 이 험한 세상을 똑바로 보지 않겠나 싶어 씹어 삼켰는데 그 맛이 왜 그렇게 비릿하고 쓴지 모르겠습니다. 쿠팡에서 영양제 주문할 돈 아껴서 저축이나 더 할 걸. 아니, 그놈의 대형차만 안 샀어도 아내의 결혼 반지를 팔러 가는 이런 비참한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영도 바다에 짠내가 섞인 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남포동 금은방 거리는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사이로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가게로 들어가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익숙한 듯 금을 저울에 달고 시세를 확인하더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4돈 맞네요. 요즘 금값이 좀 오르긴 했지만 세공비 빼고 어쩌고 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주인이 제시한 금액은 생각보다 컸지만 사고 합의금과 외제차 수리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금 뭉치를 봉투에 담아 건네받는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35년 조선소 인생이 고작 봉투 하나에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우리 아내 결혼 반지인데 나중에 돈 모으면 다시 찾으러 올 수 있을까요? 제 물음에 주인은 대답 대신 픽 웃으며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비웃음 섞인 미소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돈 봉투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오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4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매달 145만 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인데 왜 저는 지금 단돈 몇백만 원의 영혼을 팔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자산은 그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없으니 저는 그저 덩치 큰 감옥에 갇힌 가난뱅이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매달 내 입으로 들어오는 확실한 현금 흐름과 위기 상황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내의 폐물을 다 팔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라면을 끓여내왔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그 돈이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텅 빈 그녀의 약지 손가락을 보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라면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내 뒷바라지하며 손마디가 굵어진 아내에게
은퇴하고 선물은커녕 있던 반지까지 뺏어간 남편이라니요. 제가 35년 동안 용접하며 지켜온 가장의 자존심은 그날 저녁 라면 국물 속에 다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보일러도 켜지 않은 차가운 거실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잠을 청했습니다. 관리비 무서워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틀고 연금 145만 원은 카드값과 보험료로 다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무릎을 주무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주민센터 가서 노인 일자리라도 알아볼까 봐요. 저 아직 건강하니까 식당 일이라도 하면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소 반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겠다던 약속은 간데없고 60이 넘은 아내를 식당 일터로 내몰아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시골 어디 들어가서 숨어 살까 하는 생각도 수백 번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들 녀석에게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전세금 잘 해결했어요. 역시 아버지가 최고예요. 라며 기뻐하던 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부모의 노후는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아내가 챙겨준 비타민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희망보다는 공포로 다가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45만 원의 연금과 집 한 채만 믿고 살던 60대 가장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현금이 마르면 삶은 비참해지고 자존심은 사치품이 됩니다. 과연 저는 이 바닥까지 떨어진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의 폐물을 판 돈마저 다 써버리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노후 빈곤이라는 괴물이 제 목을 죄어오는 이 사투는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마음도 가난해진다는 말, 젊었을 때는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35년 동안 조선소 거친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아내랑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았는데 은퇴하고 1년 만에 우리 부부 사이에는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금반지를 팔아치운 그날 밤 이후 아내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제 목소리에는 자격지심이 섞인 짜증만 남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고성이 오가고 서로의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못을 박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대형 차만 안 샀어도 우리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줘요? 아내의 절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아내가 제 건강 챙기겠다고 쿠팡에서 주문해준 멀티비타민 한 알이 들려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무겁고 뜨거운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제가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보낸 것까지는 이해해줬지만 제가 몰래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아 2천만 원을 더 보낸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비상금이 아니라 아내의 믿음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으니까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거실 전등을 끄고 각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영도 앞바다의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유독 크게 들리는 밤이면 저는 어두운 방 천장을 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수천 번을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제 욕심과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이 우리 부부를 이 절벽 끝으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아들 녀석에게 영상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제가 보내준 돈으로 구한 새 집에서 아주 행복해 보이더군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 예준이 전학 안 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돈 모으면 꼭 갚을게요. 아들의 그 해맑은 목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자식은 저렇게 발 뻗고 잘 자는데 정작 그 돈을 만들어준 부모는 끼니 걱정을 하며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야 하다니요. 아들은 제 얼굴이 수척해 보인다며 걱정을 하더군요. 아버지, 제가 저번에 보내드린 간 건강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요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영양제는커녕 당장 이번 달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더 늘려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은 아빠가 너무 힘들다, 돈 좀 돌려줄 수 없겠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내뱉은 말은 걱정 마라, 나 연금 따박따박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너희나 잘 살아라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거짓말이 제 목을 더 강하게 조이는 밧줄이 될 줄은요.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흐느끼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영도 바닷바람을 타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기 삶을 꾸려가는데 저는 그 희생의 대가로 제 노후를 통째로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결국 우리 부부의 35년 금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과 비참함이었습니다. 조선소 반장 시절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며 큰 소리치던 김태수는 간데없고 이제는 아내 눈치 보며 찬물에 밥 말아먹는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무릎은 왜 그렇게 시큰거리는지 아내가 사준 영양제를 몇 알이나 더 먹어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육체의 통증인지 아니면 마음이 무너져서 오는 통증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를 낸 외제차 차주 측에서 제시한 최종 합의금이 우리가 금을 팔아 만든 돈보다 훨씬 컸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장 한도가 낮아 자기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 달할 거라며 매일같이 독촉 전화를 해왔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단돈 몇십만 원. 연금 145만 원이 들어오는 날은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당장 내일 낼 이자와 보험료가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전 처음으로 아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하지만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 아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마디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영도 아파트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이 집을 팔고 빚을 청산한 뒤 남은 돈으로 작은 빌라로 옮기기로 한 거죠. 평생 일궈온 내 집을 포기한다는 것, 그건 제 인생의 모든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선택이 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노후의 모든 안전장치를 제거해버린 제 오만이 결국 아내를 눈물 짓게 하고 제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작은 빌라로의 이주를 통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선택조차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가장 무거운 자존심을 내려놓은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4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영도에서 가장 전망 좋고 조선소 반장 출신이라는 제 자존심을 지켜주던 그 집을 떠나기로 한 거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태수야, 너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냐? 라며 스스로에게 수천 번을 물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부자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알거지가 되어도 발 뻗고 자고 싶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놈의 대형 세단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 제 손에는 2,8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쥐어졌습니다. 살 때는 3,500만 원 넘게 줬는데 사고 이력까지 남아서 제 값도 못 받았죠. 하지만 그 돈이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외제차 사고 합의금을 치렀고 밀린 보험료와 자동차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들에게 빌려주느라 냈던 보험 약관 대출 2천만 원을 몽땅 상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희선이의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금매로 내놓은 아파트는 4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원래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싸게 팔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영도 청학동 고지대에 있는
1억 8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집이었지만 빚을 다 갚고도 우리 부부 수중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금이 생기니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4억 원짜리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 145만 원의 연금만 바라보며 피말리던 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집을 줄이고 차를 없애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괴롭히던 건강보험료가 28만 원에서 10만 원 초반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형차가 없어지니 자동차 보험료와 기름값 수십만 원이 고스란히 제 지갑에 남게 되었죠. 아파트 관리비도 예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넘게 빠져나가던 고정 지출이 이제는 40만 원도 안 되게 바뀐 겁니다. 이제야 매달 들어오는 145만 원의 연금이 진짜 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정 지출을 빼고도 우리 부부 손에 100만 원이 넘는 생활비가 남게 된 거죠. 이 돈이면 아내와 가끔 고기 반찬도 먹고 손주 녀석들 내려오면 용돈도 챙겨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내는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다며 쿠팡에서 제 전립선 영양제를 새로 주문해 줬습니다. 여보, 이제 돈 걱정 조금 덜었으니까 건강부터 챙겨요. 당신 아프면 다 소용없어. 그 영양제 하나를 삼키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행복한 노후는 덩치 큰 자산을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매달 내 입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4억 원짜리 아파트라는 허울 좋은 자존심을 버리고 나서야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1억 2천만 원은 이제 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여유되면 갚아라라고 아들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비상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여유가 생기니 자식과의 관계도 신기하게 다시 부드러워지더군요. 저는 이제 영도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반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경비 일이 어때서? 내 몸 건강하게 움직여서 돈 벌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데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사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무릎이 꽤 쑤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챙겨준 관절 영양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먹으며 버텼죠. 쿠팡에서 후기가 좋은 걸로 골랐다며 아내가 내밀던 그 영양제가 제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며 받는 200만 원 남짓한 월급에 연금 145만 원을 더하니 우리 부부는 이제 월 3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보다 오히려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비 오는 날 남항대교를 지나가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다. 차를 없애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니 오히려 부산항의 풍경이 더 자세히 보이고 걷는 시간이 늘어나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삶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린 무리한 선택이 제 노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지만 저는 그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짐으로써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집 한 채와 연금만으로는 절대 안전한 노후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온몸으로 증명하며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을 여러분은 부디 잊지 마십시오. 이제 저는 비록 작은 빌라에 살지만 영도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평화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갑니다. 제 실패와 성공의 기록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 굴곡진 1년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정말 뼈아픈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소에서 35년 동안 쇳가루 마셔가며 일한 제가 단 1년 만에 노후 파산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집 한 채 있고 연금 나오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발 제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가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선택들이 하나둘씩 모여 우리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껍데기뿐인 자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도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4억 원짜리 아파트, 35년 기술자의 자존심을 세워주던 3500cc 대형 세단. 그것들이 저를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제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폭탄으로 만들고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제 연금을 갉아먹는 주범이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는 부동산은 노후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유지비만 떼어가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죠. 여러분, 자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내 통장에 진짜로 남는 현금의 흐름입니다. 그걸 놓치면 저처럼 아내의 결혼 반지까지 팔러나가는 비참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아내가 챙겨준 영양제를 한 알 삼킵니다. 예전에는 이 영양제 한 알 사는 것도 카드값을 걱정하며 손을 떨었지만 지금은 제 몸을 챙기는 이 소소한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제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한 현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날아오는 영양제 상자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 내 몸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처럼 느껴집니다. 노후에는 건강이 곧 돈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동안 모아놓은 연금이며 집이며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비싼 차, 넓은 집 유지하는데 돈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챙기는데 투자하십시오. 둘째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이게 참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자식이 서울 하늘 아래서 집 한 칸 못 구해서 울먹이는데 모른 척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결국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보내고 보험 약관 대출까지 받아서 줬을 때 아들은 고마워했지만 저는 그날부터 아들의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줄 돈이 더 없어서 두려웠고 혹시라도 아들이 돈을 못 갚을까봐 의심하게 됐거든요. 자식에게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믿어줘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을 돕는 건 자식의 인생을 돕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벼랑 끝으로 미는 일입니다. 내 수중에 현금이 넉넉히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보러 올 때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금도 잘 나오시고 생활비 걱정 없으셔라는 믿음을 주는 게 돈을 뭉칫돈으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저도 이제야 아들에게 나중에 너희 형편 좋아지면 그때 조금씩 갚아라라고 여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노후가 안정되니 자식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통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각종 복지 혜택이나 지원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한때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나 각종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굶주리는 노인이었죠. 하지만 집을 줄이고 자산을 유동화하고 나니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와 복지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경비 일도 사실은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지 일자리 상담을 받으며 시작한 일입니다. 조선소 반장 출신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벌이니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의 월급이 제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삶은 비우는 연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그 반대여야 합니다. 짐을 덜어낼수록, 욕심을 비워낼수록 삶은 더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저는 4억 원짜리 집을 포기하고 낡은 빌라로 옮겼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시기입니다. 대형 세단 대신 버스를 타고 다니니 영도 바다의 풍경이 더 자세히 보이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저렴한 시장 국밥을 먹는 시간이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145만 원의 연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부디 저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내 목을 죄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 한 알,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돈보다 소중한 건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성공입니다. 저는 오늘도 퇴근길에 쿠팡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영양제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결제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제 노동으로 번 귀한 돈과 국가가 주는 소중한 연금이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껍데기를 버리는 순간 진짜 노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조선소에서 쇳가루 마시며 앞만 보고 달려온 제가 은퇴 후 단 1년 만에 겪은 이 폭풍 같은 시간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145만 원의 연금과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제가 노후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은퇴 후에 시작되더군요.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지키려다 정작 내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눈물을 보지 못했고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 때문에 우리 부부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만약 끝까지 그 4억 원짜리 아파트와 대형 세단에 집착했다면 저는 지금쯤 화려한 집안에서 굶주림과 원망 속에 죽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비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내 아내와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줄이고 차를 없애고 나서야 비로소 제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생겼고 그 현금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제 노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후는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평온한 흐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가장 무거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마시고 거칠에 피 같은 연금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내 옆에 배우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작은 여유를 만드십시오. 쿠팡에서 주문한 영양제 하나를 아내와 나눠 먹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짜 노후의 정답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경각심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저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노후를 구하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는 더 진솔하고 현실적인 시니어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도에서 진짜 인생을 다시 시작한 김태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